그럼 이제 대지, 도로, 건축선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뭐냐면 도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여기에다가 건물을 짓고자 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요령에서 도로에 접혀져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도로에 접혀져 있어야 된다. 그럼 봐요. 그럼 도로에 접혀져 있어야 하는데 이 도로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 이거 우리가 어려운 말로 보행한단 말을 써요. 뭐라고요? 보행. 그리고 자동차가 뭐를 해요? 통행을 한다. 도로의 원 의미는 뭐냐면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다. 엄마요. 뭐라고요?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뭐가 되죠? 너비 4m 이상의 도로 및 예정도로를 말한다고 나와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도로의 의미는 꼭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설치가 될 예정도로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폭은 몇 메다? 4m 이상은 돼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 물어봅시다. 현재 여기서 요 A란 자가 건축의 허가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허가를 내주려고 한다면 야 보행돼야 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자동차 통행돼야 돼. 그리고 뭐하죠? 4m 이상은 돼야 돼. 그러면 너 허가 내줄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야지 맹지가 안 되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효용도가 올라가는 거고. 근데 예정도로는 뭐냐면 현재는 도로가 없는데 아마 건물 다 짓고 사용할 때쯤 되면 도로가 들어올 거야. 그러면 지금 허가를 안 내줄 이유가 없잖아요. 현재는 도로가 없지만 도로가 설치가 될 거니까 앞으로. 이해 가셨죠? 이래서 예정도를 포함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다 여러분? 국토개혁법의 도로니 무슨 뭐 도로법의 도로니 사도법의 도로니 이런 것들은 다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어느 법의 도로이든 이 법의 정의만 맞으면 되는 거지. 이해 가시겠죠? 그 얘기. 그리고 차량 통행이 뭐가 된다? 해당되어서 불가능하다면 차 못 당기는 거야? 차 못 당기지? 그럼 어떻게 돼? 폭은 3m 이상만 돼도 돼. 그 말은 뭐야? 사람은 충분히 당겨. 폭 3m 이상이라고 한다면 뭐가 된다? 사람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적어도. 그렇죠? 차는 못 들어올지언정. 우리요. 보통 여러분들 거주하는 동네에 보면은 건물 있을 때 우리 집에 차 도로가 다 들어가나? 앞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대부분의 신도시 사는 분들은 들어가겠지만 구시가지 계신 분들은 어때요? 여기는 사람은 댕기지만 차는 못 댕기는 길도 많거든요. 그렇게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면 사람만 댕길 수 있다면 폭 3m 이상만 된다면 적법한 도로로 봐줘서 건축허가 내주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자동차 통행 불가능하면 도로가 될 수 없다? X. 3m 폭 이상만 되면 됩니다. 적법한 도로로 봐주는 거죠. 하지만 보행이 불가능하다면 이건 절대 도로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의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도로의 기본적인 정의. 그리고 막다른 도로와 관련된 거면 나중에 얘기합니다. 지금 좀 어려워요. 그리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봐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시작. 일단 대지가 있으면요. 요 대지는 도로에 접해져 있어야 한다는 말을 쓰게 돼요. 대지는 뭐다? 도로에 접해져 있어야죠. 그러면 적어도 몇 메다? 2m 이상은 기본적으로 접해져 있어야 한다 이 얘기예요. 몇 메다? 2m 이상. 그러면 4m 폭 이상 도로에 적어도 몇 메다? 2m 이상 접혀줘야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봐요. 요 D대지에다가도 건물을 짓는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당연히 도로에 접혀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가 돼요? D대지는 도로에 접혀져 있지가 않아요. 그럼 만약에 요런 동네에서 집 져서 거주하는 분이 있다면 이런 분들이 반드시 가져줘야 될 장비가 있어요. 뭔가 들고선 훌착 이해 가셨죠? 이럴 수는 없거든. 그러다 보니 허가 안 내주는 거야 이거는. 하지만 요 C대지가 중간에 있었는데 여기가 건축이 금지된 공지였던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왔다 갔다 문제가 없잖아. 이러면 접하지 않아도 돼라는 예외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이해만 하시면 돼. 그 의의는 뭐예요?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 하지만 출입에 지장이 없다. 주변에 광장, 공원, 공지 등이 있다. 농지법에 농막 같은 게 있다. 원도막 같은 거 이런 건 접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부분에 뭐가 되어진다? 특례가 있는 거예요. 처음이 거기까지만. 물론 강화조문도 있긴 합니다. 근데 강화조문 나중에. 그렇죠? 이게 바로 뭐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그렇죠? 그런 다음 뭐가 되죠? 아하, 건축선이라는 게 보게 됩니다. 건축선.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건축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라 할 수 있냐면 건축 한계선. 뭐라고요? 건축 한계. 리미트죠. 건축 한계선. 여기에서 이렇게 건축선. 이게 부르는 거예요. 건축 한계선을 짧게 부르는 게 뭐다? 바로 건축선인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대지에 여기다가 건물을 짓는다면 건축선 넘어서는 건물을 못 짓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나오죠? 아하,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 선을 얘기하는 거고, 대지와 도로에 뭐가 되죠? 경계선. 대지와 도로에 뭐다? 경계선. 이걸 뭘로 한다? 우리가 건축선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봐봐요. 일단 도로 너비는 얼마죠? 기본적으로 도로의 너비는 보면 4m는 기본이 돼야 돼요. 4m. 그렇죠?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뭐가 돼요? 기존 도로가 2m밖에 안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어떻게 되죠? 요렇게 했다가 요거를 그냥 건선으로 본다면 어떻게 돼요? 2m밖에 안 되는 도로는 양쪽 집에서 건물 딱 붙여주면 문 열면 문 만나요. 2m밖에 안 되면. 그러면 이런 도로에 소방차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럴 때는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앞에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 얼마? 소요너비의 2분의 1을 양쪽으로 나가주라 이 얘기야 지금. 이렇게 나가줘라. 그럼 어떻게 되죠? 왼쪽으로 2m 시작. 왼쪽으로 2m 오른쪽으로 2m 건축선이다. 이렇게 뭐라고요? 왼쪽으로 2m 오른쪽으로 2m. 왜?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쪽으로 뿜빠이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봐봐요. 기존에 1m 있고 기존에 1m 있겠지. 그럼 얼마 나간 거야? 새로 나간 건 1m만큼 나간 거지 밖으로. 그럼 뭐가 돼? 도로는 4m가 되는 거고 대지는 뭐야? 1m씩은 피해를 본 거지. 요게 건수선 되어지는 거고. 그럼 뭐가 될까? 현재 이런 대지면 요만큼만큼을 뭐로 보는 거야? 요거를 대지 면적으로 봐서 여기에 건물 지란 얘기지. understand?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여러분이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에 접한 대지를 봤을 땐 어쨌든 소요너비를 맞춰줘야 되는 거야. 그만큼 내 대지가 뭐가 될 수 있다? 손해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만약에 이와 같이 반대쪽에 철도, 선로부지가 있었어. 그러면 소요너비 4m를 맞춰줘야 하는데 맞출 수가 없네. 왜? 반대쪽에 도로가 없어. 대지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옴팡. 반대쪽 경계로부터 옴팡 독박을 쓰는 거야. 이 부분에 얼마? 2m가 날아가는 거야. 그죠? 뭐야? 그러면 요만큼만큼이 대지 면적이 되고 이게 뭐야? 건수선이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림으로 이해해야 돼. 반대쪽에 대지가 없다면 어떻게 된다? 반대쪽 경계로부터 소요너비 상당 거리 후퇴한 선이 되어지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 부분만 뭐로 봐주겠다? 그러면 대지 면적으로 봐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됐죠? 그래서 건축선도 과거에 참 잘 나오다가 근자에는 몇 번 안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내용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이게 대지, 도로, 건축선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 정도. 그럼 그 정도 봤고요. 기본서 가서 몇 가지만 좀 챙겨봅시다. 그리고요. 저번 주에 그 한 거 중에서 책에 좀 에러가 있더라고. 390페이지 왼쪽 위에 좀 봐봐요. 390페이지 왼쪽 위에 좀 보면 비교라고 돼 있어. 왼쪽 메뉴의 날개에 비교라고 돼 있어가지고 건축물 종류라고 나오잖아요. 왼쪽 위에. 그래서 뭐라고 나오죠? 초고층 건축물, 고층 건축물 나와 있잖아요. 근데 준초고층 건축물에 뭐라고 나와요? 고층 건축물이나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거. 잘못됐죠. 고층 건축물 중이라고 해야지. 무슨 인하야, 인하는. 뭐라고요? 고층 건축물 중. 인하라는 걸 화이트로 지우고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거. 그래야 그게 준초고층이지. 그렇죠? 뭐라고요?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거. 이래야 되겠지.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 좀 못해놨네요. 하다 보면 이제 앞으로 기본서가 좀 잘못된 게 있는데
좀씩 고치면 되니까 오해 말고. 그럼 쭉 넘겨서 오늘 거는 대지와 도로 436페이지 봐보세요. 436페이지. 그럼 대지 도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어질 거예요. 대지 도로. 그럼 봐요. 왼쪽 위에 보시면 대지라고 나와 있죠? 대지의 안전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뭐라고요? 대지의 안전. 시작. 대지의 안전입니다. 그럼 봐요. 대지에 대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본다 한다면 아까 본 바와 같이 손괴 우려 방지를 위해서 옹벽을 설치한다든가 뭐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면 안 된다든가. 왜? 당연히 건물이 낮으면 뭐가 돼요? 침수 문제가 생기거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물론 배수의 지장이 없다면 관계없다 뭐 이런 말은 합니다만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왼쪽 양가로 1번 대지의 높이.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면 안 돼. 다만 대지의 배수의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 용도상 방습이 필요 없다. 그러면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볼게요. 대지 안에 조경이다. 시작. 대지 안에 조경이다. 그럼 조경 문제는 뭐예요? 200제곱미터 이상 대지에는 조경해라. 하지만 다음은 뭐하죠? 조경 안 할 수 있다. 아까 말한 그대로죠. 그러면 형합펜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 지역 및 건축물 용도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대지에 조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조경 예외 별 20개. 조경 예외. 아까 이거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별 20개. 요거 예외 사항 요게 잘 나와요. 적용을 안 할 수 있는 거. 적용의 예외. 일단 첫 번째 뭐예요? 녹지 지역에 있다면 원래 나무가 많으니까 안 해요. 그리고 기억납니까? 공장 나오면 맨날 봐줘. 건축법은 공장만 이뻐해. 기억나죠? 빠라빠빠. 건축법은 공장만 이뻐해. 공장. 그러면 면적 5천 미만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대지 동그라미 하고 다음 페이지.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 이건 건물 면적 얘기하는 거죠. 연면적 합계. 그 다음에 4번. 산업단지 안에 공장. 시작. 산업단지 안에 공장. 이라 한다면 뭐가 된다? 조경이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오른쪽 도로 439페이지 위에 봅니다. 도로에 지정등이 나와 있는데 그 의미는 나중에 보고 오른쪽 밑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라는 게 보일 거예요. 오른쪽 밑에 뭐라고 나오죠? 건축물 대지는 도로에 몇 메다? 2m 이상은 접해져 있어라 라고 나오게 되죠. 2m 이상. 뭐라고요? 건축물 대지는 도로에 몇 메다? 2m 이상은 접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밑에 다음은 그러하지 않다. 불치면 출입에 지장이 없다. 건축물 주변에 공지가 있다. 건축이 금지된 공지. 농지법에 농막이 있다. 아까 다 했죠. 그러면 봐봐요. 왔다 갔다 문제가 없으니까 안 접해도 괜찮다. 아까 했던 거. 여러분 그 얘기들 확인해 보시고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 위 건축선 보입니다. 건축선. 건축선 부분은 뭐가 될까요?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이라고 했죠. 둘째 줄의 원칙.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시작.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그래서 건축선 넘어서는 뭐다? 건물 짓지 말라 이 얘기죠. 그렇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밑에 뭐라고 나와요? 아하, 소요너비 미달도로의 예외가 있는 거예요. 소요 미달도로. 일단 기획번 읽어봅시다. 형앞에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 인 경우에는 이게 원조문이에요. 끊어주고 형앞엔 겁니다.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 그림 똑같죠? 아래 있는 거 보시면. 중심선으로부터 얼마? 2분의 1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이걸 건축선으로 하는 거고. 오른쪽 위에 니은진 봐봐요. 뭐라고 나와요?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등이 있어. 경사지, 철도, 하천.
거기는 하천 나와 있는데 저는 철도 집어넣고 아까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얘기 내용에서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뭐가 됩니까? 아, 반대쪽 경계로부터 뭐라고요? 반대쪽 경계로부터 소요너비 보다 상당거리 후퇴한 선이라고. 이만큼을 후퇴한다고. 그죠? 어떻게 본다면 얘에 비하면 뭐가 되는 독박 쓴 거지. 반대편 대지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죠? 원조문은 오른쪽 위에 있는 거야. 둘째 줄 중간 앞에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 경계선에서 어디부터인지를 봐야 돼. 아까는 뭐지?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지금은 뭐지? 그 봐봐.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뭐하죠? 반대. 여기부터 얘기하는 거지. 이해 가시겠죠? 여기 쪽으로부터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선을 뭐로 하겠다? 건축선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림책이 별로 내용이 없는 것 같아도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내용만 이해하시고 기본서로 조문을 이해하고 나면요. 굳이 기본서 나중에 볼 필요가 없거든. 그거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 선생님, 근데 누구는 기본서를 자꾸 읽으라 그러던데요. 그럼 민법이고 공법은 아니야 그게. 과목마다 좀 방법은 달라요. 공법은 기본서 조곤조곤 읽다가 장수하게 돼요. 오래 걸려요. 그렇죠. 일단 결과를 딱 팩트를 본 다음에 그거의 조문을 거꾸로 확인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렇죠. 그리고 익숙해지면 그림책으로 마무리하는 거야. 기본서는 다시 볼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참고할 때 참고서일 뿐인 거니까. 알겠습니까? 좀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합격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러면 구조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뭐가 되죠? 언급이 되어지겠죠. 구조 재료. 근데 이 부분은 솔직히 왼쪽에 제가 모아놓은 거 있죠, 이거 구조 안전 등에 대한 거. 그림책 보시면 몇 페이지? 내용에서 65페이지. 왼쪽에 봅시다. 그럼 이제 그림책의 4장으로 가서 이제 건축 제한 등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거 나올 때는 오해하지 말 게 뭐냐면 건축물이라는 걸 지잖아요. 근데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확보해라. 그렇죠.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 범죄 예방, 구조 안전. 시작. 범죄 예방, 구조 안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구조 안전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 바로 뭐다? 바로 29회 때인가 나왔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범죄 예방도 한때 나왔었어요. 29회 때 여기 두 문제가 나왔다니까. 그래서 별로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근데 한 번 더 나온다면 뭐가 나올 수 있다? 우리는 구조기술사 협력과 관련된 부분. 혹시 앞에 기억나요, 우리? 다중이용 건축물 우리가 준다중이용 건축물 볼 때 요거 기억나시죠? 구조기술사와 협력하는 건물이 바로 다중이용, 준다중이용이다. 제가 앞에서 삼풍백화점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얘기했었죠. 게다가 요번에 네 번째가 신설됐어요. 3층 이상 필로티 구조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구조기술사와 협력하라 라는 4번이 신설됐거든요. 사실 이게 필로티 뭔지 알죠?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뭐하죠? 1층 부분에 기둥만 세워놓고 사방의 벽을 개방한 구조가 있어. 이걸 우리 뭐라 그래? 필로티 구조라 그래. 기둥만 세워놓고 사방의 벽 개방한 구조. 그래서 보통 여기다가 뭐 주차장 쓴다든가 하겠지, 일반적으로. 그렇죠. 요번에 그 지진 나오면서 지진 때문에 요 기둥만 세워놓은 이 필로티 구조가 흔들리니까 이게 작살나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건물이 막 끼울고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3층 이상의 필로티 구조 건축물이면 1, 2, 3번의 건물이 아니어도 구조기술사와 협력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새로 신설됐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나온다면 이게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아직까지는 처음이니까 소개만 합니다. 그런가 보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층간 바닥 소음 관련된 것도 한 번은 물어볼 수 있는데 지금 할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은 기초과정이니까.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가서 건축법 나올 때 가장 많이 모르는 게 면적에 대한 부분이에요. 면적은 네 가지가 있어.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이야. 그죠?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보통 우리 뭐라 하냐면 대건바연이라 많이 불러. 대건바연. 시작. 대건바연.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에 대건바연이 있는데 일단 대지 면적은 뭐냐면요.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이 바로 대지 면적이에요.
됐죠? 아까 뭐였고? 소요너비 미달도로일 때는 소요너비를 맞춰줘야 되니까 사이 면적은 대지 면적 뺀다고 했었고 아까 바로 앞에서 건수선 얘기할 때. 그렇죠? 그리고 건축 면적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건축 면적 나오면 일단 뭐가 떠오르죠? 맞았어요.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이 건폐율이잖아. 우리 몸으로 움직여서 외웠던 거. 기억나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나도 하기 싫어. 빨리 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평면적인 규제가 뭐가 된다? 건폐율이죠. 그러면 건축 면적은 뭐냐면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면적, 요게 건축 면적이야. 그러니까 건축 면적은 층마다 있는 게 아니야. 층마다 있는 게 아니고 뭐다? 그냥 건축물이 대지 중 깔고 앉은 면적. 쉽게 얘기하면. 그걸 법으로 표현하면 외벽의 중심선 둘러싸인 면적이야. 층마다 있는 게 아니야, 건축 면적은. 그래서 건폐율과 관련된 규정인 거지. 따지고 보면. 그치? 그리고 최소한의 이제 이렇게 공지를 확보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야 쾌적하고 화재 시 연소가 덜 되겠지. 아무래도. 그죠? 그러면 바닥 면적은 뭘까? 여러분이 바닥 면적하고 건축 면적 많이 오해하는데 봐봐요. 바닥 면적은 각각의 이렇게 층마다 면적이 있어. 그지? 그럼 우리 학원도 뭐예요? 7층 바닥 면적, 6층 바닥 면적. 이렇게 층마다 벽 기둥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있거든. 이걸 바닥 면적이라 불러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문제는 지금 각 층 벽 기둥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일부분만 한 층의 일부분만이라도 바닥 면적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부기해봐. 일부만의 뭐하죠? 면적도 바닥 면적일 수 있어요. 봐요. 우리 7층도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 통으로 있지만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되죠? 701호, 702호, 703호 구분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닥 면적은 그 한 층의 일부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보통은 뭐 전부라고 합니다만 구분 건물은 호별 등기되기 때문에 나눠져 있다면 일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바닥 면적 나올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벽 기둥으로 둘러싸인 면적. 그런데 연면적은 뭘까? 20개 하시고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 면적이 있을 거야. 이렇게. 그 모든 면적을 다 합쳐. 이걸 연면적이라고 해요.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 됐죠? 그리고 여러분 주의하실 게 있어요. 그리고 가끔 조문 나올 때 봐요.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다 합쳐놓은 걸 연면적을 하고 하는데 가끔가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뭐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아까 다세대 연립 얘기하듯이 바닥 면적 합계가 이러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연면적은 말 그대로 연면적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조문 나올 때 연면적이라고 나오는 조문이 있고 무엇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뭐 좀 물어보죠. 요 건물 중에서 만약에 요만큼은 뭐로 쓰였다? 주택으로 쓰였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돼?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 이 말은 뭐지? 요것만 얘기하는 거야.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는 바닥 면적 합계. 이래서 보통은 바닥 면적 합계라고 조문이 나올 땐 특정 용도로 쓰이는 것만 얘기할 때 이렇게 나와. 그리고 한 건물을 통으로 합쳐 그냥 무조건 그러면 조문이 뭐라고 나와? 연면적이라고 나와. 내 말 때 이해돼요? 물론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다 합친 게 그 건물의 연면적은 맞아. 맞는데 어느 용도로 쓰인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바닥 면적 합계라는 말 따로 씁니다. 기본적으로. 다시 얘기해요.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다. 맞지? 근데 만약에 주택으로 쓰이는 부분에 대한 바닥 면적 합계가 이러면 그 건물 중에 주택으로 쓰이는 것만 얘기하는 거야. 내 말 때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조문에서 연면적이라고 나오면 그냥 아무 구분 없이 다 합치는 거고 그리고 뭐 바닥 면적 합계라고 굳이 써 있으면 무슨 용도를 줄 거야 보나마나. 내 말 이해하시겠죠? 그런 용도로 보통 표시가 되어져요. 조문들이. 가끔 물어보니까 미리 말씀드려요. 아셨죠? 이게 연면적이에요. 그리고 혹시 앞에 기억나요?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 제외하는 사항이 있다. 시작.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의 제외사항. 시작.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 제외상 몇 개 기억나죠? 지하층. 저번 주 했잖아. 지상의 주차용 공간,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 피난 안전구역 면적. 제자 피난 안전구역 면적. 이 부분은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 제외가 되어 있겠죠. 앞에서 봤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 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질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서 해당 내용의 지하층은 빼줄게. 그리고 지상의 주차용 공간으로 쓰는 것도 뭐하죠? 빼줄게. 그죠? 그 다음에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면적도 빼줄게. 옥상 경사지붕 아래, 그죠? 대피 공간이 있어. 대피 공간. 이 부분 빼줄게. 그쵸? 왜? 많이 설치하게 하려고. 이해갑니까? 여러분, 농담 아니라요. 옥상의 지붕이 경사지붕이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내가 피트니스 다니고 있어. 근데 불 났어. 옥상 경사지붕이야. 어디로 갈 거야? 11층인데. 진짜 위험해. 그럴 때 이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이 있는지, 문은 열려 있는지 이런 것 등을 항상 상시에 확인을 해야 돼. 저는 항상 가는 곳마다 새로운 건물을 가면 어디로 대피할 수 있지를 항상 검토를 해요. 주변을 돌면서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되지? 가만히 있어보자. 갈 데가 없네? 강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오래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애들 늦게 봐가지고선 애들을 키우려면 좀 살아야 돼, 더. 그렇죠?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이렇게 내용 등에 대한 보시면 연면적이 나와요. 이렇게 없어 보이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모아서 합친 걸 얘기하는 거고,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 제외하는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해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게 이제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넘어가시면 이제 뭐 66페이지 있는데 66은 오늘 할 얘기는 아니네요. 기본서 봐보세요. 기본서 봅니다. 그러면 444페이지에 지금 아까 왼쪽 페이지에 있었던 구조 안전 확인 제목만 줄쳐요. 구조 안전 확인 444페이지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양가로 2번 발표하시고 구조기술사 안전 확인 시 협력 의무. 이게 구조기술사 협력. 아까 제가 디귿 리을 미음 얘기했죠? 보입니까? 디귿 리을 미음. 다중형, 준다중형, 3층 이상 필로티 구조. 옆으로 가서 안 보여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이해가셨죠?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 됐고요.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그럼 나머지 다 필요 없어요. 지금 할 얘기 아니야. 쭉 넘겨서 면적이 나올 거예요. 461페이지 면적. 그 면적 부분은 뭐라 했습니까? 대지 면적이 있고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이 있다고 했죠?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있습니다. 그럼 대지 면적은 뭐라고 나옵니까? 줄치면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 시작.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 줄만 치고. 건축 면적은 동그라미.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외벽. 건축 면적 이거 외벽의 중심선 둘러싸인 면적. 그래서 우리는 건축 면적 나오면 뭐다? 건폐 공식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외기 의미만 이해하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463페이지 바닥 면적이 보일 거예요. 바닥 면적 시작. 그럼 바닥 면적에 대한 부분 뭐가 될까요? 건축물의 각 층 또는 동그라미 일부. 아까 내가 여기다가 일부 표시라고 했죠. 그렇죠? 각 층의 벽 기둥 둘러싸인 면적인데 그 한 층의 일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702로 702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일부. 각 층 또는 일부로서 벽 기둥 뭐하죠?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뭐가 된다?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우리 뭐라 하죠? 바닥 면적이라고 하는 거죠. 의미만 좀 이해해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 465 오른쪽 위에 연면적이 보일 거예요. 465 오른쪽 위 20개하고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은 이제 용적률 산정할 때 떠올리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얘기하는 부분이고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 제외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하층이니
지상의 주차용 공간이니 피난 안전구역이니 옥상 경사 지붕 아래 대피 공간이니 이런 부분은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서 뭐 해주겠다? 빼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자, 여러분 그렇게 내용들 이해해 보시면 되겠네요. 바닥 면적 예외는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한 번씩은 다 말할 건데 어쨌든 29회 문제였었고요. 그 얘기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건축법 볼 때 처음에 보는 용어와 관련된 부분들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복습 노트 몇 개 좀 봐봅시다. 6회차 거. 오늘 2장이었죠? 6회차 거 건축법 부분 좀 봐볼게요. 1번 봅니다. 복습 노트 1번. 일단 1번은 두째 줄 끝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공장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말이 보일 거예요. 앞에 공장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항상 서술어 먼저 읽으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부터 봅시다. 건축법은 공장만 입법하니까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이에요. 대지만 따지면 5,000 미만이죠. 대지만 따지면 얼마? 5,000 미만.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 1,500 미만의 공장이에요. 이거는 연면적 합계, 건물 얘기하는 거죠. 1,500. 그 다음에 산업 집적 활성화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뭐가 되죠? 산업단지. 산업단지는 면적이 얼마든 조경은 안 할 수 있어요. 이 조경 제외 공장 요건은 정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건축법은 공장에 대해서는 특례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거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앞에서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지역,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바닥 면적 합계 3,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대지 면적이 20% 범위 안에서 형합한 거 봐요. 공개공지 공간을 설치해줘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공개공지 공간은 얼마? 면적이 5,000. 5,000 이상이고 10% 이내 범위 내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아까 소규모 휴게시설. 이해가셨죠? 공개공지도 참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1번, 2번 다 기출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이번에 30일에 또 안 나온다면 32일 나오겠죠. 그래서 기대해 봅니다. 신뢰가 확 떨어지죠. 그래서 5,000하고 10%. 시작. 5,000하고 10%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봅시다. 빵꾸는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뭐죠? 이거 연면적이죠. 각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 연면적. 그 다음에 두째 줄 끝에 뭐라고 나오죠?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 제외한다. 형합한 거 보세요.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 제외한단 말이 보이죠? 그럼 뭐가 될까? 지하층의 면적. 요거네. 지하층의 면적. 그 다음에 지상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 피난 안전구역 면적. 그 다음에 옥상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 공간의 면적. 뭐하죠? 이런 면적은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 제외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빵꾸는 뭐예요? 지하층의 면적, 지상의 주차용 동그라미하고 주차용 쓰는 면적,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 뭐? 피난 안전구역 면적이라고 한다면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은 제외가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그 정도가 이 건축법에서 필수 지문이었습니다. 복습 마무리하고요. 건축은 요 정도. 그럼 이제 주택법으로 점핑해 봅니다. 기본서는 516 펴놓고요. 기본서는 516 펴놓고 여러분 우리 그림책은 쭉 넘겨봅시다. 주택법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시험에 7문제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주택법이다. 주택법 봅시다. 요번에 우리 주택법 문제는요. 솔직히 이 첫 페이지 이 주택법의 목차 나와 있는 69페이지만 봐도 거의 뭐 대부분 문제가 다 요 안에 들어가 있다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봐봐요. 제가 앞에서도 일단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주택법은 뭐예요? 주택의 단지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택 단지. 우리가 건축법은 건물을 하나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 짓는 거에 대한 부분, 2개 짓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단순하게 건축법에서 허가받아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주택의 단지를 이루고 있는 거, 이런 단지를 만든다고 한다. 30채 이상으로. 그죠? 그러면 이런 단지는 단순하게 건축법에서 허가받아진 게 아니겠다. 그러면 따로 주택법에 의해서 뭐 하죠? 아하, 건설하고 공급하고 관리해 봐야 되겠다. 왜? 한두 채 건물이 아니라 30채 이상의 주택 단지를 짓는 거니까. 이해가셨죠? 그러면 단순한 건축허가 아니라 주택법에 의해서 뭘 받아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주택을 지면 건설된 주택을 공급을 하자. 단지를. 그래서 공급할 때 우리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뭐야? 질서 유지 특례와 관련된 뭐가 나온다? 바로 이 부분들. 맨날 얘기하는 전매 제한. 그죠? 분양가 제한 관련된 거, 투기과열지 관련된 거, 청약 조정가상 지역. 요즘에 아주 그냥 뭐 뉴스가 시끌시끌합니다. 뭐 야당들은 뭐 정부 발표 대책이 너무 근시안적인 대책이다 뭐다 이러면서 나름대로 본인이 새로 만든 대책을 막 발표하기도 하고 뭐가 안 맞다 이러면서 나도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찍어서 말은 못하겠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그런 얘기들.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거든요. 솔직히 여기는 지금 학원이 강남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주택의 단지라는 걸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30채 이상 주택의 단지라는 걸 만든다고 한다면 이런 곳의 주택에 대한 뭐다? 건설과 공급과 관리에 대해서는 따로 법이 필요했고, 그래서 뭐가 되죠? 그래서 만든 법이 바로 뭐야? 지금 배우고 있는 주택법이라는 법이다 이 얘기인 거야. 이게 1급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지. 그렇죠? 그러면 어쨌건 주택 단지를 공부하는 것이고 우리는 봐요. 이 주택 단지와 관련돼서 내용들을 본다 한다면 일단 여기에 이만한 요 동그란 주택의 단지 요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건설 공급 관리하는지를 보고 그래서 이렇게 주택을 짓고 뭐하죠? 부대시설에 주차장 뭐 관리사무소 등등 도로 만들고 뭐가 되죠? 복리시설에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이런 거 정하고 즉 주택 부대복리시설 건설된 일단 토지를 우리 뭐라 부르냐면 주택의 단지란 말을 쓰게 됩니다. 시작. 주택 부대복리시설 건설된 일단 토지. 시작. 주택 부대복리시설 건설된 일단 토지를 뭐라 부른다? 주택단지. 그리고 이 주택단지는 근자에 보면 상당히 커요. 그러다 보니 한꺼번에 주택단지로 사업을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서 단지를 나눠. 이렇게 나눠. 이걸 뭐라 하냐? 이거를 공구라는 말을 써요. 공구. 단지를 나눠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야? 공구라는 의미는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을 공구라고 합니다. 공구는 뭐가 되죠?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뭐하죠?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공구별로 별도 수행할 수 있고 요번에 30회 물어봤던 게 600세대 이상이면 공구별로 분할 시행할 수 있다는 요 부분을 또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네 이게. 근데 많이 얘기해서 내가 얘기하기는 500세대라고 나왔어 문제에서. 봐요. 공구별 세대가 300세대 이상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 뭐가 된다? 공구별로 분할 시행하려면 600세대 이상은 돼야지 300이 나올 거 아니겠냐고 최소한. 그래서 최소한 분할 시행하려면 600세대 이상은 돼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 나왔던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단지 안에 있는 부대 복리시설이 있잖아요. 근데 부대 복리시설은 봐. 단지 밖에 있는 이와 같은 도로가 있어. 도로 있죠? 그러면 이런 도로 등은 뭐라 부르지 우리가? 단지 밖에 있는 거. 서울시의 기반시설. 이 기반시설이야. 아, 속 터져. 뭐라고요?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했다면 도시계획설이겠지. 이런 도로는.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 도시에 걸려 있다면 광역설일 테고. 그러면 그런 도로하고 단지 내 도로를 연결시키는 공간이 필요한데 이 연결시키는 시설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간선시설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간선시설. 간선 용도는 뭐가 되어지고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가스 지역 난방이라는 걸 간선시설이라고 합니다. 이 간선이 없으면
단지 안팎을 연결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게 없잖아요. 그럼 여기는 갇혀 있는 거지. 교도소지. 그렇죠? 말도 안 되죠. 단지 안팎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보면 요 동그라미 하나만 이해해도 주택단지는 사실 끝이야. 솔직히 말하면.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다? 주택법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주택의 단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또 문제 나온 게 뭐냐면 또요. 이게 나온 적이 있죠. 하나의 주택단지라고 하더라도 20m 이상의 일반 도로 또 8m 이상 뭐가 된다? 도시계획 예정도로 나눠져 있다면 별개 단지로 본다는 조문도 있습니다. 하나의 단지라 하더라도 처음에는 공부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이번에 문제가 뭐였어요? 이게 답이었죠. 8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 나눠져 있다면 다른 단지로 봐주는 특례가 있다라고 하는 게 요번 30회 문제였었고요. 요번에 주택법은요. 7문제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4개쯤은 충분히 맞출 수 있었어요. 그렇죠. 어렵지 않게. 그래서 요번 주택법은 괜찮았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이 단순하게 주택법에 대한 부분은 7문제가 나오는데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가장 가성비가 높은 법이 뭐다? 사실은 주택법이거든. 양은 얼마 안 되고 문제 많이 나오고. 이게 뭐다? 주택법이에요. 그래서 목차는 뭐가 된다? 이런 주택단지를 해당 내용 부분에서 뭐 하죠? 건설을 하고 그죠? 또 공급을 하고 그죠? 관리하고 하면서 뭐 하죠? 사업이 이루어진다. 이걸 주택법에서 따로 배우겠다. 우린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건설 파트에 대한 부분은 뭐가 되죠? 세 내용이 있어요. 건설은 사업 주체가 주택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해요. 그죠? 사업 주체가 주택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7문제 중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야. 건설 파트. 이게 별 20개고요. 사실 7문제 중에서 거의 4개, 5개. 건설만 잘 봐놔도 주택법은 끝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나온 건설 파트니까. 그렇죠. 그래서 건설에 대한 부분 본다면 요번 같은 경우는 뭐 하죠? 우리가 사업 주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조합과 관련된 문제 여전히 한 문제 나왔고요. 주택조합. 그렇죠? 그 다음 뭐가 되죠? 사업 주체에 대한 부분에서 일반적인 사업 주체 내용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 부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짓는다. 뭐 하나 물어봐야지. 아까 건축법에서 건물 지을 땐 뭐 받았지? 건축허가. 지금은 뭐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요. 30채 이상 짓는 거니까 단어가 다르죠. 한 번 더. 건축법에서 건물 짓는 것? 건축허가. 주택법에서 주택단지를 짓는 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고 합니다. 쓰는 단어가 달라요. 요 사업계획 승인을 물어본 게 이번 시험에서 2문제가 나왔어요. 사업계획 승인 물어보는 문제가.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가 된다? 우리 공급의 차원으로 간다면 이제 밑에 공급이 있는데 공급 쪽은 일반적으로 한 2억 개 정도 문제가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근데 올해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공급 부분에서. 그렇죠? 나중에 얘기합니다만 그 사용검사 매도 청구 조문이 있어요.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끔 한두 개 나오는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 전매 제한 관련된 거. 그렇죠? 근데 정작 이 부분이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투기과열지구니 분양가 제한이니 고동가상 이런 내용은 부동산학 개론에도 잘 나와. 개론 문제에도. 그래서 가끔 사회적인 이슈 나올 때 물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개론 문제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어지는 부분들이에요. 사회과학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실무할 때도 가장 많이 알아야 하는 게 이거고 사실은. 그죠? 그리고 내용에서 뭐가 됩니까? 관리 파트인데요. 주택법의 관리는 리모델링 말고는 물어보는 부분이 사실 없어요. 리모델링,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한 대수선 내지는 증축이라고 하죠. 건축법과 조금 정의는 다르죠. 이게 바로 주택법에 대한 기본적인 목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가 되죠? 주택법에 대한 부분은 주택의 단지라는 걸 만들자. 30채 이상으로 그럼 뭐예요? 건설하고 공급하고 관리하자라고 하는 걸 이 법의 본론으로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 시계 좀 그만 봐. 아직 안 끝났으니까. 좀 더 해야 돼요. 그럼 시계 보면 내가 불안해. 봐봐요. 그러면 용어 정의 좀 봐볼게요. 봅니다. 이 용어 정의 페이지가 지금 몇 페이지냐면은 지금 70페이지인데요. 이것도 뭐예요? 완전 중요하죠. 여기 문제가 안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 완전 중요하다. 매년 나온다. 그렇죠. 요번에도 뭐가 된다? 또 이 부분을 물어봤고. 그렇죠? 그럼 봐봐요. 요거는 조금만 좀 이쪽으로 와서 판서 좀 해봅시다. 회판 좀 봐봐요. 그럼 우리가 주택법이라는 거를 공부한다 라고 했을 때 7문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가장 중요한 용어 정의가 뭐냐면 주택이라는 것의 용어를 봐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주택은 왼쪽에 뭐라고 나와요?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다. 그러면서 잘 봐봐. 부속 토지를 말하며 말해 보일 겁니다. 봐봐. 부속 토지. 다시 얘기합니다. 주택을 얘기할 땐 부속 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뭐라고요? 주택을 얘기할 땐 뭐다? 부속 토지를 포함하는 개념. 왜? 그래야지 주택을 안정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존치할 수 있거든. 됐죠? 한 번 더. 부속 토지 제외입니까? 포함입니까? 부속 토지 포함이에요. 그리고 이런 주택을 기본적으로 구조에 의해서 분류해 보자면, 구조에 의한 분류를 본다면 단독주택이라는 것과 우리가 공동주택이라는 걸로 주택을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아는 거 나왔지 이제? 저번 주에 배웠던 거 불러봐요. 다가공, 단독, 연대기숙사, 공동주택. 기억이 나. 근데 어떡하지? 주택법은 달라. 사과드려요. 나도 미안한데 공관하고 기숙사가 없어요. 여기는 딴따라가 아니야. 뭐라고요? 단다가, 연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래 이건 또? 쓸 필요 없어. 써있잖아. 뭐라고요? 단독, 다중,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만을 주택으로 봐요. 이게 벌써 29, 30회 연속 나왔어요. 벌써. 이것만 지금. 그죠? 그럼 뭐냐면 우리 주택법은 뭐라 했을까 내가? 금방 얘기해 목차에서. 주택 단지를 30채 이상으로 건설, 공급, 관리하는 걸 배우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건설하여 공급, 분양하고 관리하는 건데 청와대 분양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한번 분양받고 싶은데? 또는 기숙사 분양한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말도 안 되거든. 이 법의 목적과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주택법에서는 공관하고 기숙사를 단독이나 공동주택으로 볼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건축법은 건축물의 일반법이고요. 그 안에 특별법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가 주택법인 거야. 30채 이상 지을 때는 따로 주택법에 의해 통제하겠다. 이해가십니까? 요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다가 단독, 연대 공동주택. 시작. 단다가 단독, 연대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뭐가 된다 우리가 단독과 공동 구분할 수 있고 아주 유치한데 요즘 잘 나와. 근데 2번 나왔으니 내년도는 안 나오겠지. 그렇죠? 이 유치한 걸 또 내겠어 설마? 그럴 수도 있어. 봐. 그러면 바로 오른쪽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준주택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봐봐. 준주택. 이 준주택은 뭐냐면 주택은 아닌데 주택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준주택. 시작. 주택은 아닌데 주택으로 쓰인다. 오른쪽 위에 보이죠? 준주택. 요것도 꽤 잘 나와요. 요번에 30회 또 물어봤고. 준주택. 그럼 봐봐요. 준주택은 저는 4가지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피스텔,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기숙사예요. 기숙사가 여기 있네. 주택법의 기숙사는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뭐다? 준주택으로 봐요. 이건 주택법이거든. 그러면 준주택은 뭐냐면 주택은 아닌데 주택으로 쓰이는 건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안전사고 위험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의 일부 규정을 적용해서 얘를 좀 통제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새로 도입한 걸 준주택이라고 합니다.
한 3-4번 나왔어 이것도요. 그리고 외울 땐 이렇게 옵니다. 오다노기 시작. 오다노기 준주택 데스까? 오다노기 준주택 데스네. 오다노기. 나안다요. 오다노기 준주택 데스까? 오다노기 있습니다.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기숙사예요. 오다노기 준주택, 오다노기 준주택. 시작. 오다노기 준주택, 오다노기 준주택. 외우세요.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이건 준주택으로 봅니다. 그렇죠? 저번에 제가 건축법 할 때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다중생활시설이 이제 쓰지 말고 옛날 말로 하면은 고시원 같은 거예요. 쓰지 마 안 나와서 그냥 의미만 이해하세요. 옛날에 이게 다중생활시설을 고시원이라고 했었는데 건축법의 용도상 용도를 바꿨어요. 다중생활시설로. 왜 바꿨냐면 그거 아세요, 여러분? 고시원에 꼭 있어야 할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총무라고 하지 말아요. 뭐라고요? 고시원에 꼭 있어야 할 분들은 고시생들이에요. 근데 요즘 고시원에는 고시생이 없어요. 잠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기거하는 숙박 같은 개념으로 쓰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침대에 불 붙이는 걸로 정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관리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뭐가 된다? 우리가 준주택의 범위에 넣어준 겁니다. 어제도 밑에 전주에 어디야? 보니까 39살 먹은 이상한 놈 하나가 침대에다가 이불에 불 붙여놓고 이불 덮으러 나왔대. 그래가지고 뭐 33명인가? 위에 부분을 사상자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지정신 아니야. 진짜 어떡하면 좋아. 아니 모텔에서 왜 침대에다 불을 붙여. 그러니까 우리 이거 그런 시스템 구축해야 돼. 마이너리티 리포트 아시죠? 범죄자를 미리 예상 잡아오는 거죠. 옛날에 그 탐 크루즈 나왔던 영화 아세요? 공부도 안 하고 영화도 안 보고 하여튼 간에 어쨌든 오다노기 준주택인데 나중에 가능할 수도 있어. 문제야.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 돌아가신 분들도 봐봐요. 오다노기 준주택입니다. 그럼 봐보세요. 여기 나와 있듯이 그러면 우리는 주택에 대한 부분을 뭐하자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몇 가지로 분류를 해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다 라고 구분하면서 내용 등을 봤어요. 한번 더 봅시다.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그리고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은 뭐다? 단다가 아연대라고 하는 걸 뭐하죠? 우리가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주택은 아니지만 뭐하죠? 주택으로 쓰이는 게 있습니다. 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로서 오다노기 준주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어쨌든 오다노기 준주택. 시작. 오다노기 준주택. 그런데 주택이라는 게 그러면 이와 같이 단순한 구조에 의해서만 우리가 주택을 과연 단순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냐, 구조로 주택만 분류하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자금이라는 거에 의해서도 주택을 분류할 수 있겠는가. 요게 저는 요번에 30일의 문제라고 봅니다. 자금 분류. 주택을 분류할 때 자금에 의해서 주택을 분류하는 경우 등이 있다는 겁니다. 자금 분류 너무 중요해요. 이게 29회 때인가 물어봤었고 30회 쉬었으니까 나와야 되는데 자금에 의해 주택을 분류해 보자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국민주택이라는 게 있고 민영주택이 있단 말을 쓰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대부분들이 국민주택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국민들이 거주하는 거구나 그 말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공적인 자금이라는 것이 투입이 됐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면 공적 자금이 투입됐다면 우린 얘를 국민주택이라고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공적 자금이 투입돼서 지어진 주택이면 크게 져가지고 특정 층만 이익 보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작게 져가지고 여러 세대가 혜택을 보게 해야 됩니까? 작게 져서 여러 세대가 혜택을 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주택 규모라는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도 별 20개. 국민주택 규모.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거는 전용 면적이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이면 전용 면적을 85 이하로 규제를 하겠다. 그렇죠. 하지만 단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가 아닌 뭐하죠? 읍면의 지역이다.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가 아닌 읍면의 지역이면 그만큼 수요가 많지는 않겠지. 그럴 때 뭐한다? 우리가 100제곱미터까지 국민주택은 질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해서 국민주택 규모를 언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우리 법에 나오는 면적은 다 전용 면적이에요. 여러분 참고 삼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건축물 주택 같은 걸 분양할 때 이 분양 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분양 면적. 시작. 분양 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 면적과 관련된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내용에서 분양 면적은 사실은 뭐다? 분양 면적에 대한 부분은 전용 면적이라는 거 하고 공용 면적을 더한 거야, 사실 이게. 그렇죠? 근데 법에 나오는 면적은 뭐만 얘기하는 거라고? 이거는 주거 전용, 요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15제곱미터형이다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뭐다? 이거는 85제곱미터에 보통 30인 거예요. 공용이 30 들어가 있는 거야. 아파트로 본다면. 근데 이거 말고 뭐 상가나 오피스텔 이런 거는 이걸 전용률이 현저히 다운됩니다. 지금은 115 중에 85니까 거의 한 70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되죠? 상가나 오피스텔은 반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전용률이 얼마냐 이러면 분양된 거 중에 얼마가 전용이냐, 내가 전적으로 쓸 수 있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건데 법에 나오는 면적은 다 뭐다? 사실은 전용이에요. 우리가 법에 면적이 나오면 전용 면적을 얘기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착오를 많이 하면, 저도 그래요. 사회생활 하면서 85 나오면 꼭 봐야 되는데 이걸 전용을 얘기하는 건지 분양을 얘기하는 건지. 근데 사업자는 크게 보이려고 대부분들 분양 면적을 광고를 해요. 크게 보이려고. 법으로는 뭐예요? 실제를 알아야 되니까 전용을 얘기하는 거고. 이걸 잘 구분해야 돼. 잘 보면 착오가 많이 생겨. 내 말 아시겠죠? 법은 뭐다? 다 전용 면적을 의미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분양 면적이 아니에요. 알았죠? 오해하지 말고요. 그럼 뭐가 되죠? 이렇게 해서 공적 자금이 투입됐으니까 규제를 가한다. 그럼 봐요. 어떤 게 공적 자금이냐 이런 얘기죠. 첫 번째,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는 것으로 다음 강목의 주택입니다. 그러면 공적 자금은 첫 번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을 했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예요? 공적 주체 4인방이야. 국가, 지단, 토주공, 지공. 주택법은 얘네만 좋아해. 아까 건축법은 공장만 이뻐했지? 주택법은 얘네만 좋아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얘네가 특례 4인방이야. 특례 4인방. 그래서 얘네가 자금을 내서 주택을 지었으면 그 자체가 공적 자금이 투입된 거니까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국민주택인 거예요. 뭐만 맞으면? 규모만 맞으면. 봐봐. 다음의 주택으로서 플러스. 다음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은 거. 또한 주의할 것 이거죠. 국가지자체의 재정, 국가지자체의 재정 또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은 거 이것도 국민주택입니다. 오해 말 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는 지가 지은 경우만 얘기하는 거고요. 국가지자체는 뭐가 되다? 지가 지은 것도 되고 지가 자금을 준 것도 돼.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이라는 정부에 뭐가 돼 있죠? 특별회계 기금이 있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별도로 모아놓은 돈. 요 기금을 지원을 받으면 지어진 주택을 뭐라 불러? 우리가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봐봐요. 국민주택은 다음에 자금하고 규모의 정의가 맞아야 돼. 한 번 더. 자금하고 뭐하고 규모에 대한 정의가 맞아야지만 뭐가 되어준다? 국민주택이 된다. 이 얘기인 거죠. 이거 나오면요 은근히 어려워요. 안 쉽습니다. 다음 중 국민주택이 아닌 거, 기인 거 이러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금하고 규모가 동시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규모 나올 때 뭐 봐야 되고 수도권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이해 가셨죠? 처음이지만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 그리고 오해 말 거,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걸 우린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뭐라 한다? 민영주택. 시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뭐라 한다? 우리가 민영주택. 한마디로 국민주택이 아니면 다 민영주택이야. 그럼 뭐 좀 물어볼게요. 지금 국민이냐 민영이냐는 사업의 주체가 누구냐 때문에 구분하는 걸까? 아니면 자금이 뭐냐는 걸까? 자금. 그럼 물어볼게요. 현대건설이 지어도 국민주택일 수 있다. 있지. 왜? 국가 지자체 재정을 지원받은 게 있고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현대건설이 수도권에 85 이하로 지었어. 얘도 국민주택이야. 국민주택이 아닌 게 민영주택인 거야.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인 것이지 민영주택을 민간건설의 사업주체가 지은 거 이러면 안 돼. 민간건설이 지었어도 자금 예전이 있었으면 뭐야? 그건 국민주택이거든. 그러니까 국민이 아닌 나머지를 뭐라 불러? 민영주택이라고 하는 거야. 아셨죠? 사업주체에 의한 구분이 아닙니다. 그거 주의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의 두 번째, 세 번째 분류 뭐가 될까? 주택을 목적에 의해서 분류해 보자가 나오는데 좀 들어가면 걸리니까 쉬었다가 연결합시다.